35번 중세적 개념의 야만인 15세기 그림인데요. 그 시각적 인상을 보면 그 원시림 속에 코끼리 한 마리가 다소 위협적인 자세로 있습니다. 여기 AI가 그린 그림처럼 코끼리가 있죠?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커다란 유인원처럼 생기는 이 뒤에 원숭이 비슷하게 생겼죠. 유인원이나 곰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거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동물이 인격이 어떤 꿈꾼 사람을 덮치려고 이제 그 뒤에 오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끼리가 있고 또 그 옆에 이제 유인원이 오는 거예요. 코끼리가 상징하는 거, 그 유인원이나 곰이 상징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코끼리가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코끼리는 또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전체성의 상징이기도 한데 그 부분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코끼리는 인간을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잘 않아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뭐 인간을 공격해서 죽이기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인간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잘. 갑자기 뾰족한 턱수염이 이때 나타납니다. 동물들이 동물적인 본성이 지성인을 압도할 때 뭐로 방어를 하죠? 지성이 방어를 하죠. 왜냐하면 저건 야만인이야. 저건 말도 안 돼. 비합리적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동물적 본성이라든가 동물적인 공격, 동물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얕잡아보고 업신여기겠죠. 그러면서 나는 잘났어. 그래서 스스로 이제 고고한 척 하겠죠. 일종의 자기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가 이 사람의 꿈에 잘 나타나는 뾰족한 턱수염이에요. 턱수염이 여기에는 이제 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타나서 이제 방어해주고 구해주는 거죠. 어쩌면 그 뾰족한 턱수염은 이 지금 꿈자 안에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뾰족한 턱수염, 지성인이 나타나서 공격자를 제압합니다. 그래서 공격자를 쫓아내버려요. 결국은 동물적인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상처를 받아야만 되는데 거기에 오염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본성적인 욕망이 올라오면은 올라오기가 무섭게 쳐내버린다든가 또 뭐 죄책감에 시달린다든가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굉장히 비하하거나 이제 그러죠. 고작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모양이라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이제 비하시키겠죠. 그것이 자기 지성으로 격퇴시켜 버리는 거예요. 동물적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래의 자아의 원래 모습인데 그것이 가끔 찾아와 주고 또 그것과 씨름을 하고 또 비교도 하면서 또 제3의 안을 찾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거절해 버린다는 것이죠. 일종의 무의식적인 속성을 거부할 때 지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꿈꾼 사람은 커다란 공포에 쌓여 있다. 목소리는 한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다스려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제 꿈에서 보면 이 꿈 해석을 놓고 보면은 마치 잘했다. 마치 이성은 빛과 같아서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 침범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막아야 되고 윤리적이나 도덕적이거나 신앙적인 것으로 무장을 해서 격퇴시켜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용은. 의식의 입장에서 볼 때 극도로 불합리한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지켜야 할 하나의 비밀을 만듭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융이 하는 말. 근데 내가 설명을 했어요. 불합리한 사실, 또 말도 안 되는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단 그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왜 그런가? 즉 되게 불합리한 것들은 동물적인 본성과도 같은 거예요. 정서적인 것하고 이제 좀 맥락이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버리거나 나만의 비밀로
감춰버린다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불합리한 속성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어떤 단추해 보는 것이 아니라 접어버리거나 또 나만의 비밀로 간직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때 무의식적 형상의 자율성이 엄청나게 증가된다. 나에게 그런 것을 감춰버린다는 얘기는 억압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의식을 계속 억압하고 쌓아두면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순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타락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 형상의 자율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꿈에 나타난 지성적인 인물인 뾰족한 촉수염을 가진 사람은 유인원의 위협적인 파괴를 막아냅니다. 그 막아내는 게 결국 융은 좋은 게 아니다. 무의식의 위협에 대한 지성적인 방어는 개성화에 대한 역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어떤 동물적인 무의식적인 속성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상처를 입어야 되거든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 원형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상처를 입어야 다른 사람을 치료하지 그 상처를 입기 싫어서 무서워서 격퇴해버리면 그것도 지성으로 격퇴해버리면 오히려 무의식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무의식의 무시무시한 그 폭력성에 희생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야생이는 중세 예술과 문학에 등장하는 신화 속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숲속에서 살면서 자연과 황야를 연상시키는 털복숭이 근육질의 남자로 이제 자주 묘사된다고 해요. 그래서 야생이는 종종 인류의 원시적이고 문명화되지 않은 본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회 규범과 구조가 발달하기 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세 때는 그 종교적인 율법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야생적인 삶,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서도 질서가 있는 그런 혼돈 속의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야생의 인간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야생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야생과 자연에 대한 인물의 연결은 자연 세계와의 긴밀한 관계와 기존의 도시 환경을 벗어난 삶을 강조한다. 이건 꼭 도시가 아니래도 교회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소위 지성화된 교회, 또 교리화된 교회, 일방적인 교회관에 대한 거부 반응인 거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생에는 질서정연하고 구조화된 문명의 세계와 대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티프는 길들여지지 않는 것과 길들여진 것 사이의 긴장감에서 나온 거다. 이 긴장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대안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나왔고, 그것이 이제 그 르네상스, 이제 문예부흥을 일으켰던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야생인 모티브는 사회적 제약과 규범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규범화되어 있을 때 비판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보다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더 자유로운 존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와 이제 신화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야생인 모티프는 종교적 또는 신화적 주제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귀한 야만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 하늘의 복음을 이제 선포했잖아요. 이제 그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가 오는 길을 닦아줬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야생인으로 살았던 것이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칠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제 고귀한 야만인. 결국 중세인들이 바랬던 게 이런 고귀한 야만인인 거예요. 어찌 보면 탈출구를 찾았던 것이죠.